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주부 나영숙 씨는 얼마 전 뜻밖의 우편물을 받았다는데요. 법원이 영숙 씨가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넘길 예정이라는 겁니다. 6억이 넘는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대한민국이네요. 그렇죠. 국가에서 소송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국정원. 채권자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멀고 먼 과거 1974년 바로 그날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웬 두 사람이 남자 두 사람이 있다고 왔어요. 어떤 간부 누구분이 좀 보자 한다고. 그래 아버지가 그 사람은 내가 낮에 보고 왔는데 이러시면서 나가시는데 그 내가 쫓아 따라 나갔어요. 까만 집차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태우가 갔어요. 근데 그 후로 아버지가 행방불명 어디 가 계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시지도 않고. 그러던 중 아들 영철 씨가 아버지를 만났다는데요. 학교에서 문화교실을 갔어요. 근데 영화관에서 대한뉴스에 이 사건이 있잖아. 그렇다니까. 대문짝같이 대간첩단 사건 해가지고 중앙정보부는 북한 거래 지령을 받고 대규모의 지하 조직으로 대규모 간첩단이 붙잡혔다는 뉴스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겁니다. 행방불명된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자리에는 이제 아버지 얼굴을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 아니냐고. 아버지가 간첩이었냐고.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었습니다. 반공법, 국가보안법, 긴급조치 등을 위반한 혐의로 8명은 사형, 영숙 씨 남매의 아버지 나경일 씨를 포함해 17명은 무기 및 유기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가족을 만날 권리도 변호인 접견권도 박탈한 채 형을 선고한 지 20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늘 가슴 아파요. 마음 아파요. 아버지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게 평생 힘들게 사셨던 그 기억만 가득하죠.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정권이 바뀐 82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영숙 씨는 9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답니다. 여기 골목이 앞에 차가 섰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내렸는데 너무 막 아버지 같지 않은 모습이 돼 있더라고요. 섬유 회사에 다녔던 나경일 씨는 사남매의 든든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고된 옥살이가 끝난 뒤에도 아버지는 평생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워했답니다. 그런데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 있은 지 33년 만인 2007년 유신 정권에 의한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창덕 할아버지는 빨갱이란 오명을 쓰고 모진 삶을 살아온 인혁당 재건이 사건 피해자 중 한 분입니다. 실제 나이는 또 1927년생이고 대구 매일신문사서 정치부 기자 생활을 또 한 2년 했어요. 올해 91살의 강창덕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경북 경산에서 일어난 코발트 광산 민간인 학살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주인공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그는 반유신운동을 하다 1974년 5월 체포됐는데요. 처음에는 경찰분 가지고 내 발바닥을 많이 때리더라고. 여기서 맞았는데 뇌출 때문에 여기가 막 새카매. 그게 몇 년 가더라고 거기다. 나중에는 뭐 내 고구마 물까지 넣더라고. 이래가지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답니다. 어떨 맞는 소리도 있고 앓는 소리 뭐 무는 소리 뭐 아우성 소리 막 뜯긴다고 막 지옥이라 지옥. 그 중에는 내 한지환 같은 사람은 뭐 왜 가지고 미국의 미자바리까지 빠졌잖아요. 미자바리까지 빠지고 뭐
이른바 북괴 앞잡이 인혁당 재건이 사건은 그렇게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된 겁니다. 과거 우리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산이 3번 바뀌고 나서야 사법부는 부끄러운 과거를 사과하고 반성했습니다. 너무 멍청해. 너무 멍청해 죽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국가배상 판결이 나왔는데요. 사형수 8명의 가족 45명에게 지급된 33년에 대한 배상금은 한 사람당 평균 14억 원입니다. 그리고 2년 뒤 법원은 무기수 및 유기수 17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와 가족들 총 77명에게 국가배상을 판결했습니다. 35년 만에 이루어진 국가배상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또 부부 사진은 이런 게 하나 있고 한복 입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아내는 할아버지가 풀려나고 불과 5년 뒤인 87년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취직이 되나? 안 되거든. 그래 막노동도 하고 또 뭐 장사도 해보고 우리 집에 그래 마누라가 이제 우리 직장에 있으니까 그리고 밥은 먹고 그래도 먹고 제일 이제 참 마음 아픈 것이 그래 내 마누라한테 참 제일 마음이 아프고 도수 공방을 하고 아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할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는 남편 대신 가장이 돼야 했고 세 아들은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아들 삼형제 어릴 적에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약 9년을 그래도 해줘 살았지. 할아버지는 가족 앞에서만큼은 영원한 죄인이라는데요. 아니, 내가 미안한 생각이 들어. 국가가 민족을 위해서는 부끄러움이 없는데 우리 내 가족들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어요. 지나간 세월을 그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강창덕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은 그냥 그 교도소의 그 유리벽으로 본 모습이 저한테는 최초의 기억이죠. 아버지가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구속되던 당시 6살이었던 강 씨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무서운 별명을 얻었답니다. 간첩이다, 빨갱이였다, 이런 아이들의 놀림을 받고 그게 학교에서 또 소문이 나면 또 힘들어하니까 전학을 또 가고. 아버지가 간첩이라는 빨간 딱지는 아들의 꿈도 접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조종사가 되고 싶었어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힘들다는 걸 알았고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던가 이렇게 이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 믿었답니다. 하지만 9년 만에 형 집행정지로 돌아온 아버지는 기대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사회에서 더 이렇게 위축된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 거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배추 쓰레기 주우러 다니시는 아버지하고 그걸 제가 이렇게 보고 견디기가 힘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커지면서 부자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아니면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 맞죠. 네, 그분이 제 아버지라서. 하루아침에 간첩이 된 무력한 아버지와 빨갱이의 자식. 그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은 물론 석방된 후에도 가족들에 대한 경찰의 감시와 사찰이 이어졌고 간첩,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는 잔인할 만큼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큰 소리 한 번 낼 수 없었는데요. 솔직히 나 아버지 원망 많이 했었어요. 어릴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 공납금도 못 내고 매일 선생님한테 교무실에 불려가고 이럴 때는 아버지는 왜 이렇게 굳이 힘들게 사시는가 싶어가지고.
국가배상금은 공권력에 희생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35년간 흘린 피눈물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1년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체포된 1974년부터 계산했던 국가배상금이 너무 많다며 2009년부터 적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상금이 갑자기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건데요.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사람까지 죽었고 그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복권이 됐고 몇십 년 만에. 그런데 그걸 다시 또 뒤로 돌리는 그런 판결이 처음이에요. 그거는 이것밖에 없어. 이런 사건이 없잖아요. 1심 판결 후 배상금의 65%를 미리 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참 우리나라 사법부가 결국 이렇구나. 권력의 힘이라는 게 참 이런 건가. 2번, 3번 막 이거 우리한테 이거 정말 왜 이런 시련이 또 와야 되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왜 이래야 되나 싶고. 그리고 2013년 대한민국이 부당 이득금을 내놓으라며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건 겁니다. 소 청구인은 사건 당시 가해 주체였던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받으신 돈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그래 빚 갚는데 거의 다 썼지. 저기도 일부 기부하고 사후 통일평화재단 있잖아요. 기부해가지고 그 재단을 만들었어요. 배상금의 대부분은 평생 진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는 기부했답니다. 더 이상 공권력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배상금 일부를 객출해 재단을 설립한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반환 소송이 들어왔고 강 할아버지가 반환금 8억 원을 못 내자 그때부터 연 20%의 법정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내 가재도 3가지 하고 이 집 보증금 그리 300만 원 하고를 일단 신고를 했어. 그에게 재산이라곤 보증금 300만 원짜리 월세방과 지인들에게서 받은 냉장고, 그리고 좁은 방에서 폭염을 견디게 해주던 에어컨과 아들이 사주었다는 침대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고통 주는 게 있지 또. 과거에는 공무원하고 내 감옥 생활해가지고 사람 고통시키고 완전히 뭘 가정생활 파탄시키고 이제 와서 또 배상금 이것까지도 법을 바꿔가지고 내 받은 것까지도 도로 반납하라고 이런 세상이 됐어. 인혁당 재건이 사건 피해자들의 배상금이 너무 많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느냐. 이것이 그 판결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인데 왜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좀 의아하죠. 민법학자는 국가의 불법 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배상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아쉽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 후 모든 과거사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배상금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배상 소송에도 이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런데 과거사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살펴보면 뭔가 그 시기가 묘합니다.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진실만 발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화해의 기준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 인혁당 재건이 사건 사형수 8명과 가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된 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섭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그리고 2009년 국가가 인혁당 재건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판결이 과하다며 항소를 했고 대법원이 배상금 축소 판결을 한 겁니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소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걸었는데요. 정치적 상황밖에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그 법관들도 다 그 생각을 이렇게 방향을 좀 바꾸게 되고
그렇다면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한 대법원 관계자는 정부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사법부가 판결을 했어도 정부가 집행하지 않으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법무부에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이제 법무부에서 다퉈 나갈 사안이 아니라고 그 수행청에서 다퉈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가정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고검에서 하는 게 낫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실을 문의하시면 가능하시다라고 이렇게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법무부에 연락했을 때야 비로소 내놓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배상금을 반환하지 않은 인혁당 재건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강제 집행을 진행 중이며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법부는 정부에게, 정부는 사법부에게, 국가기관끼리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인혁당 재건이 사건 피해자들이 빚더미에 앉는 상황을 막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대법원이 분명히 대법원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그걸 바로잡기가 쉽지 않고요. 받아갔다는 돈을 다시 청구하지는 말아라. 저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다면은 이렇게 지시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데요. 그야말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이상의 대응은 미래적인 공산주의자 이외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와 명분을 불문하고 이 망국적인 공조를 단호히 지정해야겠습니다. 과거 사법살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던 독재 정권과 사법부, 인혁당 재건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금도 공권력에 의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아버지 시절에 있었던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 대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같은 그 대법원에서 이제 상반된 이제 판결도 있었지만 이거는 또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 대해 사과가 아닌 변명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그제야 사과를 했습니다. 그 시대의 아픔과 상처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놓아드렸으면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반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만들 영숙 씨의 아버지 고 나경일 씨는 음악을 참 좋아하던 분이었습니다. 방에 가만히 앉아 노래를 부르거나 하모니카를 연주하곤 했다는데요. 저게 아버지가 심고 가꾸던 건데 아버지 계실 때는 화분이 참 많았어요. 좀 있으면 이렇게 활짝 펴가지고 엄마가 이 창문을 내다보고 아버지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 우셨는데 2010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버진 정성껏 화단을 꾸미고 가꿨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담긴 이 집을 딸 영숙 씨에게 물려줬다는데요. 하지만 아버지의 유산이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른 집을 구할 만한 그런 여력도 없고 사골세집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 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심어놓은 동백이 올해도 어김없이 꽃봉오리를 잔뜩 머금었습니다. 계절은 겨울을 넘어 봄으로 달려가건만 국가가 국가 범죄에 의해 처참히 짓밟힌 국민들을 외면하는 지금 우리의 계절은 여전히 겨울인지도 모르겠습니다.